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수출 규제에 돌입한 불화수소의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 생산업계의 실적 악화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대비해 수출을 허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개념의 수직구조 유기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연 소자를 값싸고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어 폴더블 폰이나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법률 인공지능 알파로가 인간 변호사들과 법률 검토 대결을 펼쳤는데 인공지능이 변호사들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둑과 체스에 이어 법률 검토까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과학본색에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연을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싼 금속을 이용해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이 등장하면서 많은 도구와 실험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과학 실험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불화수소 한 건의 수출을 처음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규제에 돌입한 이후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처음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한 건을 허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이후 감광액 수출은 2번 허가했지만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건 처음입니다. 일본의 스텔라 캐피카가 생산하는 물질로 삼성전자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불량을 막는 핵심 소재로 세정 작업에 쓰이는데 일본 회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독가스로 전용될 수 있다며 엄정하게 검토한다는 명분으로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대체 수입처를 찾고 국산화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불화수소를 한 건 허가해줬다고 해서 일이 일비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 입장은 수출 규제를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전격적으로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데는 생산업계의 실적 악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국가로부터 불화수소 수입을 본격화하면 일본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인데 실제로 일본 업체의 지난달 불화수소 한국 수출량은 1년 전보다 8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비해 수출을 허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주요 공정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달 들어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57일 만에 처음으로 불화수소 한 건을 수출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물량으로 지난 7일과 19일 또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준 건 자국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불화수소가 전달보다 80% 넘게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불화수소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제 국산화나 이제 수입처 다변화 그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일본으로서도 이제 부담을 덜고 또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계획에 대비하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모습을 보여줘 향후 소송에서 부당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오히려 간헐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모습에 언제든 수출 허가권을 무기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속내도 담겼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전면적으로 철회하기 전까진 우리 기업들은 안도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일본 대기업의 72%는 한일 관계 악화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주요 기업 115개사를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응답 기업 중 한일 관계 악화가 이미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5%였으며 앞으로 영향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14%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경제계가 한일 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 냉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기간인 다음 달 2일 태국에서 양국 간 미래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4차 산업과 중소기업 통합 브랜드 K 소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주영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른바 태국 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4.0 정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스마트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고 동부경제회랑 계획은 4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기간에는 한국 기업이 겪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가 개설되고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도 열립니다. 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는 한국을 모델로 한 농촌 공동체 개발 지원 사업 확대와 ICT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합의도 추진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탐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국 청소년 과학 캠프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과학 캠프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력을 겨루는 제37회 전국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본선과 청소년 과학 탐구반 학생들의 대전 소재 7개 연구기관 방문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쟁과 경연에서 벗어나 과학을 즐기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과학 영재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격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다양한 배경의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올림피아드 대표단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림피아드 선발 전형을 다양화하고 사회 배려계층의 교육비를 면제하는 등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198회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으며 올해는 물리와 생물, 화학 등 4개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원스톱 플랫폼 구축 방안이 마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물가관계장관회의,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미디어 산업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가능성을 조명하고 창작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다음 달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도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표면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본 경제 보복의 대응 조치라는 점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실, 가리비와 도미 등 각종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일본산으로 방사능과 식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기사가 계속 연일 방송됨에 따라 시민분들께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리비는 속살을 도려내고 도미는 살덩이를 잘라내서 가은 다음 분석기에 넣습니다.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뿐만 아니라 식품별 기준규격 검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은 노량진 수산시장과 가락 농수산물시장, 대형 마트에서 유통되는 일본산 제품 160종입니다. 일단은 다음 달 27일까지 검사 기간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의 대응 조치인 만큼 검사 대상이나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뭐 우리 무역 규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수출한 농식품,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검사를 강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응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일본산 활어 등 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국장이 태양계 행성에서 외소 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이 여전히 행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짐 브라이든스틴 나사 국장은 최근 콜로라도 한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기 생각에는 명왕성은 행성이라며 지금까지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배워왔고 이 생각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왕성은 지난 1930년에 발견된 뒤 제9행성 지위를 유지했지만 질량이 27% 더 큰 외행성이 등장하면서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국제천문학연합은 2006년 체코 프라하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미국이 지난 2002년 배지한 우주사령부를 다시 창설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우주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9일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사령부 창설을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우주사령부 설립은 우주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우주 능력을 운용해 전투력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우주전쟁 구조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국가안보작전을 통합하고 지휘하는 임무를 맡으며 민간인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포함한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이 인공지능 기술이 네. 발달하면서 AI가 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혹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벌써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법률 인공지능과 실제 변호사들이 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뭐 네. 결과는 보도가 나왔기 예. 때문에 아마 두 분도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재밌는 대결이었는데 제가 결과를 봤더니 인공지능팀이 무려 1, 2, 3위를 다 석권했다 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뭐 괜찮을 정도로 네. 이렇게 1, 2, 3위를 다 차지를 했는데 이번 대회 모두 12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뭐 1명 또는 뭐 2인 1조로 이루어진 변호사 9팀과 AI 3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예. 이 AI 팀의 경우는 두 팀은 각각 변호사가 1명씩 짝을 이뤄서 팀을 이뤘고요. 또 한 명은 이 일반인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용을 했습니다. 모두 이 12팀 중에서 이 1, 2, 3등을 모두 이 AI가 차지를 했고요. 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AI가 1, 2, 3등의 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네. 이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오. 평가가 됐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였군요. 네. 그런데 이 법률 해석은 사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이겼다니까 신기한데 그 어떤 방식으로 이 대회가 진행된 건가요? 우선 이번에 이 참가한 AI가 알파로라는 이름의 이 법률 인공지능입니다. 예.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법률 인공지능이고요. 일반 인공지능에 필요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딥러닝 기술이라던가 예. 뭐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법률 추론 기술이라는 거를 더했습니다. 네. 예. 이 관련된 법률이나 자료들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법률 자문 결과를 내놓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이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예. 이 변호사들한테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줬고요. 알파로한테는 근로계약서 내용
내용을 이 USB로 입력한 뒤에 이 위법인 부분이 어디 있는지 골라내도록 한 겁니다. 네, 근로계약서 내용상의 위법인 부분을 찾아라. 그럼 뭐 단순히 내용을 검색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AI나 이 모두 관련 법령이나 판례들을 빠르게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결과를 내면 되는데요. 이 한 건의 계약서에 대해서 20분 동안 3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촉박한 그러네요. 편이었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 객관식과 주관식이 함께 있어서 뭐 사실 손으로 답을 써야 되는 이 변호사들의 경우는 조금 힘이 들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 10개 조항이 넘는 계약서를 분석해서 이 자문 결과를 내는 데까지 AI가 걸린 시간은 보통 한 7, 8초, 그러니까 10초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내용을 입력하면 거의 결과가 바로 그렇죠.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요. 뭐 속도뿐만 아니라 뭐 정확성 그런 내용 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네, 얘기인 사실은 것 같네요. 이런 내용 부분에 네.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문은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판례 같은 걸 다 검색을 해서 제대로 네.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들도 꼼꼼히 따져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AI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거의 놓치지 않고 잡아냈다고 합니다. 예. 네. 실제로 변호사들이 굉장히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다뤘던 AI와 함께 팀을 이뤘던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는 3년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3년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2년이 넘어가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그걸 잡아서요. 2년이 초과 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이걸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인데 최저임금법 관련해서는 가장 제가 보기엔 잘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뭐 법률이다 보니까 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약직의 경우는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간을 계약서에 3년으로 명시를 한 건 잘못됐다라고 AI가 지적을 한 거고요. 또 이 최저임금법의 경우는 계약서에 단순히 연봉으로만 표시를 해도 시급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 네. 최저임금 위법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AI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또 요새 쟁점이라는 거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AI가 잡아낸 거니까 진짜 사람과 비슷하다,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까지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뭐 현장에 있던 이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AI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네. 감탄을 했는데요. 성적만 놓고 봐도 이 AI 세 팀이 변호사들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전문 변호사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건데 네. 특히 이 AI 팀의 경우는 2명만 변호사와 짝을 이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이 운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한 걸 보면 이 AI 자체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앞서 그렇군요. 인터뷰도 봤지만 좀 표정에서 드러났는데 네. 좀 아쉽다는 표정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번 대결은 이 근로계약서라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변호사들도 시간 싸움에서는 도저히 AI를 이길 수가 없다. 그쵸. 이런 네, 예. 반응이 많았는데요. 보통 이 정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하려면 관련 자료를 뭐 거의 한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2~3시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변호사 한 분이 이 20분 동안 판례까지 검색해볼 시간이 도저히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간 싸움에서는 사실 AI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좀 변호사 업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인공지능 알파로가 실제 변호사처럼 사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근데 변호사를 대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현장에서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식으로 AI가 자료를 빠르게 검색을 해서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들이 이 수시간 동안 자료 검색을 해야 하는 이 과정을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걸 참고해서 판단을 한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또 일반인의 경우도 이런 AI가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법률 자문 정도는 이 AI를 활용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대체 개념보다는 공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당시 뭐 알파고가 이기긴 했지만
뭐 인간을 완전하게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요. 그런 네.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알파고의 경우는 처음으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면서 우리한테 좀 충격을 걱정, 줬었습니다. 우려를. 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도 뭐 비슷한 대결들이 있었는데 인공지능과 사람의 이 번역 대결, 또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네. 번역의 경우는 AI가 속도 면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었지만 문장 표현에 있어서는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은 이게 인공지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이 게임을 대회를 해봤더니 예.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이긴 결과를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은 미리 전략을 짜놓고 네. 이 대응을 하게 되지만 사람은 갑작스러운 변수에 빠르게 순간적으로. 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이번 알파로와의 대결에서도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수준이 높다는 걸 확인은 한 건데요. 아직은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얼마나 더 이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더 똑똑해질 테니까 네. 사람도 활용법을 더 똑똑하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의학이나 법학, 심지어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도전에서 지금 뭐 활약을 예고를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도전을 좀 두려워하기는 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륙한 전자담배 회사 줄이 미성년자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담배 같지 않은 디자인과 다양한 제품으로 미국 전자담배 시장 선두를 달리는 줄. 청소년들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I was just attracted to the way it looked, by how small it was, and how manageable it could be. 이런 줄이 영향력 있는 SNS 사용자 이른바 인플루언서에 돈을 주고 미성년자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비공개 조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당국은 줄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줄은 젊은 모델과 화려한 색감으로 10대를 매혹하는 마케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줄 대변인은 결코 청소년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자사 제품 대상은 성인 흡연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0명 미만의 30세 이상 성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비공식적인 SNS 마케팅이었고 지난해 짧게 끝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과 일부 주도 줄의 마케팅 관행을 조사 중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0월 줄 본사를 긴급 조사해 마케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줄은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판매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사와 민사소송 중인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포자감정 시험 결과 두 회사의 균주가 서로 다른 것이 입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입회 아래 포자감정 시험을 한 결과 자사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메디톡스 측 균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감정시험의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입이 명백하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사는 포자 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양사의 균주를 조사하고 있어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속칭 물뽕을 비롯해 각종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약물을 미리 탐지하는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경찰청과 함께 휴대용 성범죄 약물 신속 탐지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연은 성범죄 약물을 검출할 수 있는 나노발색 소재를 이용해
종이나 스티커 형태의 진단키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내년까지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의 핵심 원리를 규명해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원일 교수팀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알코올 분해로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간세포가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이 물질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통해 알코올성 지방간이 유도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쥐 실험에서 글루타메이트를 억제하자 지방간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 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의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실렸습니다.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는 흔히 전류의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수도꼭지의 비유가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개념의 수직 구조의 유기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연 소자를 값싸고 고성능으로 제조할 수 있어 폴더블 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유기물질로 만드는 일명 유기 트랜지스터. 휘거나 유연한 제품을 만들 때 쓰여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낮은 전화 이동 성능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존 무기 트랜지스터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팀과 공동으로 새로운 구조의 유기 트랜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전극과 유기 반도체가 수직으로 쌓인 구조입니다. 유기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성능을 많이 개선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기존 기술에서의 단점이 속도가 낮고 직접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걸 수직 구조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기술입니다. 수직 구조 트랜지스터는 전자를 보내고 차단하는 투과 전극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연구팀은 새나가는 누설 연료를 기존의 10,000분의 1로 크게 줄여 능력 좋은 투과 전극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비싸고 복잡한 공정 없이 투과 전극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 산업 응용성이 아주 큽니다. 주로 유기 트랜지스터가 이용되는 폴더블 폰이나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소재 분야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사이언스 투데이, 매주 금요일에는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학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제목입니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화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이정모 관장인데요. 책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과 과학의 기초 개념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엉뚱하고 낯선 질문을 던져 독자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못된 행동이 집단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미꾸라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나쁜 비유에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미꾸라지가 더러운 웅덩이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독특한 호흡법 때문인데요. 미꾸라지는 보조수단으로 장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녹을 수 없는 탁한 물에서도 입을 수면에 대고 있으면 장의 표면을 통해 산소가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꾸라지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더러운 물에서도 버텨주며 웅덩이 밑바닥에도 산소를 공급하는 정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미꾸라지 같은 직원이 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조직이 썩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책은 반전을 갖고 있는 작은 과학 상식들을 모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학을 정치와 사회, 일상과 엮어가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일상과 과학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는 요즘엔 과일이나 채소 등 먹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크기의 과일 채소는 물론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포도가 인기를 끌면서 재배 면적도 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래전부터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4년 전부터는 전혀 다른 품종의 포도를 함께 재배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청포도처럼 연녹색의 샤인머스켓. 잘 익어 당도가 높은 송이만 수확해 맛이 좋고 씨가 없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장점입니다. 정성스레 포장한 이 포도 한 송이의 소비자 가격은 15,000원에서 2만 원. 기존에 재배하던 포도보다 가격이 6배 이상 높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엄청 좋고 농가 수익 면에서도 캔베럴리의 몇 배 되는 수익 창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루비에스 사과는 탁구공보다 약간 큰 일명 미니 사과.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황금배도 간편하게 먹기 좋고 맛도 그만입니다. 여기에 보통 수박의 3분의 1 정도 크기인 애플 수박과 미니 양배추, 미니 파프리카 등도 선보여 가족 수가 많지 않은 도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껍질째 먹게 되면 과실에 껍질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과 같은 굉장히 몸에 좋은 기능성 물질들을 함께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들을 좀 더 많이 그리고 편리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에 맞춰 개발한 신품종 과일과 채소가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아는 대부분의 과학적 사실은 사실 과학자들이 이전에 밝혀낸 연구와 실험의 결과물인데요. 과학자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과학이라는 학문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을 인간 스스로 의지를 갖추고 조작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대상을 관찰하고 싶을 때 관찰하고자 하는 요인 이외에 모든 요인을 도구를 이용해 통제할 수 있다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아예 그러한 조작을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실험이라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은 연금술로부터 시작한 실험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이란 싼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비술입니다. 만물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진료와 형상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했던 연금술사들은 물질의 형상을 바꿔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3단계 과정, 형상을 없애는 흑화와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백화 혹은 황화, 마지막으로 반짝임을 만드는 광택화라는 이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변환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연금술사들은 금속을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액체를 증발시켜 분류하는 도구인 증류기는 물론 플라스크, 여과기 등의 기구를 탄생시켰고요. 증류법, 결정법과 같은 실험 기술들도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유용하게 이용하였죠. 이런 도구의 발달은 다양한 결과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연금술사들은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액체에 녹아내리는 용액, 미쳐 녹지 않은 물질을 거른 거름, 용액이 특정한 모습으로 굳는 결정화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결국은 연금술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에 3세기 무렵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쇠퇴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금술의 뿌리는 이슬람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면 물론 더 세련되게 발전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인물인 자비르 이븐 하이야는 연금술의 성공 비결이 체계적인 행위의 반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순서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연금술에 사용되는 대상의 양을 잘 측정한 뒤 그 물질들을 잘 증류해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분리한 물질들을 서로 다르게 혼합해보면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보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질들의 특성을 잘 기록해둡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새로운 물질을 또다시 분류하거나 분석해 다시 그 물질을 만들 방법을 정리해두는 것이 하이안이 주장했던 순서였습니다. 근대 과학의 실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하이안의 이러한 제안은 이슬람의 연구 성과를 크게 진보시키는 역할은 물론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금 부활하는 유럽 자연 철학자들에게 막대한 자료와 영감을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련되게 가다듬은 증류 기술과 용의 결정인 응고, 화소, 승화, 산화, 증발, 여과와 같은 이런 기법들은 서양의 연금술사에게 있어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금술사들의 꿈은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자의 돌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 때 꼭 필요한 일종의 금 제조용 재료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술은 단순한 화학 실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상들을 결합했습니다. 이 같은 사상들에는 신과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일체의 체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관념,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자연과학과 철학, 천체 현상을 관찰해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 사상 등이 있었습니다. 즉 연금술은 인간과 자연, 종교를 아울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정신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여겨진 것이었죠.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이작 뉴턴 같이 세계과학 역사를 흔들어 놓은 인물들조차 연금술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연금술사들은 현자의 돌은 물론 금을 만드는 일에도 실패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금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근대화학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 때문이었죠. 그는 원소의 개념을 확립하고 연금술사를 최초로 비판하면서 연금술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금술을 비판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근대화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연금술 때문이었어요. 1669년 독일의 연금술사인 브란트가 신비한 물질을 찾기 위해 화로에 불을 피우고 어떤 액체를 증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액체 속에서 침전물을 끄집어냈더니 놀랍게도 거기에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란트는 이 신비한 물질을 자랑하기 위해 바다 건너 영국의 찰스 2세에게 가져다 줬지만 그는 찰스 2세에게 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진 찰스 2세는 보일에게 이 물질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죠. 별다른 사전 정보도 없이 물질의 본질을 밝혀낸다는 것은 당시에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일은 철저한 실험을 통해 마침내 이 물질이 인간의 소변 안에 섞여 있는 물질 중 하나인 백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백린을 이용해 처음으로 성냥을 발견하기도 했죠. 비록 연금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당시에 사용하던 여러 도구는 그대로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금술을 위해 분류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인 알코올, 에테르, 아세트산, 질산, 염화 암모늄, 질산은, 비누 등의 다양한 물질들 역시 후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오늘은 연금술을 통한 실험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과학적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 도구와 실험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올해 초 신문과 잡지의 문장 100억 개를 학습한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와 유럽 토론 챔피언 간의 토론 대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인간의 승리였는데요. 인간에게 다양한 몸짓과 청중의 반응에 따른 억양 조절과 같이 감성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AI는 딱딱하고 단조로운 톤이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IBM 측은 인간에게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많은 정보와 정확한 논리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된 대결이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